네, 허위주장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따라 파란 옷이 더 화사하게 느껴지는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짜뉴스 대응 단장 김현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대응 단장도 또 함께 하시게 네. 됐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쉬면서 사실 일자로 따지면 한 일주일을 못 봤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못 보는 내내 좀 섭섭했습니다. 그러네요. 할 걸 그랬나? 월요일 날? 네. 자, 그리고 오늘 법률 자문 도와주실 전범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정말 기뻐할 소식이 전해졌죠. 어쩌면 네. 굉장히 당연한 판단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댓글들도 보니까 뭐 오예 막 이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 원래 15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그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이게 개인적으로 좀 괘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전에는 그러면 알면서도 15일날 그럼 지정을 했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선거권이 있거나 피선거권이 예. 있는 사람이 사회적 정치적 이런 현안에 대해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판례로 나와 있는 게 1999년도라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대략 우리 사회에서 한 25년, 6년 전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도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1당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보를 이제 무리하게 기소한 것도 억울한데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재판기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거고, 국민들의 이 공분을 어쨌든 받아서 예. 6월 18일로 일단은 연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이제 네네. 사실 어제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6월 3일 날 있을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 항쟁으로 네. 매듭을 짓는 그런 일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잠 못 이루는 아유, 밤들이 네, 계속됐던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법 쿠데타는 여기서 종식이 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빼앗길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것인가? 그렇죠. 일단은 6월 18일 날 첫 공판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또 재판 기일이 계속 잡혀 있어요. 예, 그렇죠. 저희 그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오늘 웹자보를 만들었는데 예. 사실은 그것도 진짜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수요일 날 출석하라. 뭐 6월 심지어 물론 그게 그 선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손치더라도 빨리 그것도 정정해서 6월 3일까지는 후보가 평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 법원에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남은 이제 기일 변경 절차는 다른 이제 재판도 남아 있는 네,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자, 근데 이와는 좀 별개로 이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한 그 사법 쿠데타의 그 주체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탄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노의 목소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을 할 가능성에 대한 것은 열어놨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5월 12일까지 예. 5월 15일 고등법원에 잡혀 있는 첫 공판 기일을 일단은 연기할 것을 먼저 촉구를 했고, 그렇죠. 일단 연기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또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예. 또 의원들 간의 의견도 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나서 이제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예. 않을까 싶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전략적인 판단들이 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 앞서 이제 저희 김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도 특별히 뭔가 절차적 하자나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일까요? 예, 뭐 일단은 대선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당선 이후에 그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압도적 다수설에 의하면 그렇죠. 이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될 수 되는 없다. 거죠. 내란과 관련된 문제를 빼고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지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은 사실은 정적 죽이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그 법에서 저촉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여타의 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가서 그것도 무슨 선거 관련된 토론회가 아니라 일상적인 SBS에 출연해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선거법 위반했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좀 선거법도 좀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형량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자격이 박탈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마다 다 선거 사용 비용도 다르고 예. 선거 보존 비용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의 문제,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도 등이라는 걸로 지금 정적 죽이기의 소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법 제도의 불비함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좀 불투명한 부분을 좀 명료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공선법 관련된 내용에서는 행위에 대한 것,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을 사실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법관의 어떤 자의적 해석이 너무 들어간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왔던 건데 이제 그걸 손질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의 경우에는 이후에 그 법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걸 교묘하게도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작금의 사법 쿠데타도 우리가 상식으로 보나 아니면 법리 해석으로 보나 어떻게 봐도 불가능한 일들이 자행된 것이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불법적인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 또는 탄핵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여전히 또 남아있는 문제는 그 전원 합의체에서 정상적으로 소송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판단을 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만인 서명도 보면은 이틀 만에 100만이 넘어섰잖아요. 네.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이건 지금 고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또 추진돼야 될 위법적 문제죠.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했겠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뭐 파기 자판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대법관들이 반대가 있어서 파기 환송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다 보지 않고 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기록을 안 보고도 재판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그렇죠. 기록을 다 섭렵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2심의 결론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형태의 재판이 되게 좀 신통방통할 정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기할 정도로 했다는 거니까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 역시도 사실은 오해 소지가 없게 하려면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지금 100만이 이틀 만에 서명이 동참한 것에 대한 이유는, 아니 불과 그 48시간 안에 그 28,000여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냐 이건데, 근데 사실 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48시간에 24시간은 사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회피 신청 심리 아니었나요? 네. 그럼 24시간 안에 28,000페이지. 제가 이거 시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분당 47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뭐 이렇게 예, 말이 안 되는 네, 일인 그렇게 거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유죄 확증으로 가지고 상황을 몰고 왔다. 이제 11월 15일 날 1심 유죄, 3월 26일 날 2심 무죄인데 그 부분은 건너뛰고 1심 유죄를 복붙하다시피 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조희대 재판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는 또 좀 봐야겠지만 지금 청문회를 개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도 봐야겠죠. 네, 법사위가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대법관에 대한 뭐 국민들의 관심사 이런 네. 것들을 다루게 되면 그런 문제도 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 김현희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해명을 내놨던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2건 제출받은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왜냐 법률심이기 그게 때문에라고 불법이죠. 하지만 근데 사실상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 1심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더 잘하실 것 맞지 않습니까? 같은데요. 네. 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문어적 표정이냐 그 문자 그대로인지 문맥상의 의미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심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법원에서 로그 기록을 이제 제출하는 데까지 최종적으로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행보를 두고 봤을 때는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버티기에 높다라는 들어가면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 조치를 네, 해야 어떤 걸 되고 해야 사실은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이제 재판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기자회견을 지금 고법 앞에서 진행을 1차적으로는 했고 기재위하고 정미 의원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율사 출신 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오늘 아침 8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5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건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결정 나는 대로 저희가 가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고등법원의 그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거 기간에 잡혀 있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들어서 탄핵을 논의했던 거고요. 그 얘기했던 것처럼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례적으로 선거를 직전에 이런 파기환송을 했고 그 내용에서 충분한 검토 수기가 없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자료 열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부 제보도 있는 상황이고 했기 네. 때문에 단계별로 잡아서 지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을 저희가 민주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서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선거 깊숙이 개입해서 판사가 정치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대선 국면도 아니고 12.3 계엄령을 발동한 내란 세력과 결탁해서 재판부가 움직인다라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잡을 때까지 저희가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친위 쿠데타에 이어서 사법 쿠데타의 종식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종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어떤 형사적 처벌, 그 어떤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어쨌든 동의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직 사실 팩트체크 키워드를 하나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내라는 쏙 빠진 TV조선의 허위보도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TV조선이 이 내란 수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하지도 않고 있고요. 되려 지금 굉장히 쓸데없는 거짓 선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5월 2일날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또 강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5월 1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의 판단 결과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오후 저희가 시작한 시간이 4시부터 해서 7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짜집기를 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한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점이고요. 해당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바로 잡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의원들이 발언하지 않았다는 내용 지금 나오고 자료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뭐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왜 최상목 탄핵하나, 뭐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저 네 분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김동완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사실은 김동완 의원은 또 저희 가짜뉴스 대응단의 예, 그렇죠. 법률 지원 단장님이시기도 예, 예. 하고 민주파출소 1일 브리핑도 저랑 같이 하는데 그날 명백히 얘기한 것은 조희대 재판관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희대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마치 반대한 것처럼 나간 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황당하네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간 것에 대한 것이 정말 어떤 근본 없는 상상력이 동원돼서인 건지 아니면 저런 가짜 뉴스를 제공한 그 어떤 원소스를 제공한 자가 또 따로 있는 것인지. 글쎄 그럴 그런 수도 저희가 좀 있어요. 궁금합니다. 근데 다만 제보를 받더라도 우리가 이제 수많은 제보를 받는데 당사자한테 확인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최소한. 백혜련 의원이나 김동완 의원의 말을 보도를 하려면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TV조선 보도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김동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명으로 밝혔으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노력이 없다는 점이 일단은 우려스러운 거고 다만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더블코트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이제 뭐 밀어붙였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도 부적절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정한 방향, 그러니까 민주당의 갈등, 그다음에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는 전형적인 네.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저희가 언중에 넣었다라는 언중에 말씀드립니다. 네. 넣었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를 하는 일. 사실 어찌 보면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저널리즘의 원칙에서도 보면은 저 팩트를 체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일이에요. 당사자한테 묻는 게. 근데 그걸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맥락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제가 현장에도 있었지만 김동완 다른 분들 얘기는 제가 뭐 토시 하나까지 기억을 하기는 그렇고 근데 당사자가 이제 해명했고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백혜련 의원님도 근데 김동완 의원님은 사실은 옆에 앉아 있어서 본인이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랑 이제 얘기하던 차에 이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추경을 처리하는 날이었거든요 본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2023년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특경비 때문에 검찰로부터 이제 곤욕을 치렀고 그래서 특경비를 추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당론으로 당이 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반대 입장을 표현하겠다라고 그 내용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쏙 빠지고 이제 마치 당 지도부에게 이제 많은 것을 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거에 반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서 되게 이건 악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패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겠죠. 국민적 여론에서.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키워드. 호남 사람 한덕수 광주 사태 폄하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광주 5.18 국립묘지에 이제 갔다가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은 그 문턱도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굉장한 출세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데 고향을 숨기고 숨기를 해갔다고. DJ가 대통령이 되니까 커밍아웃해서 내가 전북이다, 전주다.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저도 호남
호남 사람입니다.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들 후보자님을 다 서울 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 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광주 사태에 관한 거는 참 알고 싶은데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It's moonlight through the pines. 네, BGM부터 저 편집의 포인트까지 정말 델리민즈에서 칼을 갈았구나. 라는 생각이 잘 듭니다.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부분을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이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걸 무려 15번을 외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총리 시절 때도 자신이 호남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이제 강조했던 적이 없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96년도에 될 예. 때는 서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97년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일부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다 돌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전주 사람이다. 예. 라고 해서 그 뒤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도 있고 한데 사실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임용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구민주 시대의 악습인데 이분은 본인이 호남 사람이다. 그럼 호남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호남 정신, 5.18 민주화 운동이 예, 현 시기에 어떻게 계승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걸고 광주에 가거나 내지는 내란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결별한다는 식의 이제 실천적인 조치가 있을 때 이제 호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호남의 그 표를 얻기 위한 행위는 사실은 호남을 모독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태라는 표현은 그 소위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 세력에서 만들어낸 뭐 북한군의 소행까지 결부된 그럴 때 이제 주로 그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라고 샤우팅하는 것도 부적절했고 5.18을 사태라고 폄훼한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준비 안 된 후보의 준비 안 된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한덕수 후보의 상당히 어떤 기회주의적인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서울 사람이었다가 네, 언젠가는 호남 사람이었다가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어떤 출신지가 계속 시시각각 변경되던 그런 모습들에서도 국민들이 어이없어했던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호남 사람이라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거를 뭐 광주 사태라고 망언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번에 그 내란 쿠데타에 있어가지고 국무위원이었던 자가 총리였던 자가 호남에 나와서 호남 사람이라다 외치는 거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메시지도 그렇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이런 어떤 그 망언을 내놓고 나서 내놨다라는 해명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단순 말 실수였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이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호남 사람을 계속 외쳤지만 정작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망언했던 부분들 스카이데일리에서도 관련된 내용의 그 단어를 계속 활용해 왔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었죠. 자, 이런 극우매체 그 가짜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그 저희 민주파출소에서 역할을 다 하고 네. 있는 부분이죠. 네. 예. 자, 그런데 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문제로 상당한 큰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전 이게 제대로 된 정당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탈락한 후보자들이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내 돈 뱉어내라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마찰에 있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은 더 국민의힘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꼭 가서 3년 동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소위 이제 본부장이잖아요. 본인과 부인과 장모를 위한 정권이었다는 거고. 그렇죠. 지난 총선 때는 이태원 문제, 최혜병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 주가 조작 이런 5가지의 의혹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이제 저질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살펴볼 때는 결국은 자당에서 뽑힌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저앉히고 한덕수라는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윤석열 아바타 바지 사장을 이제 앉히려고 하는 거가 서희 정당 민주주의에 안 맞는 거고 사실은 그 정당 해산의 사유를 점점 마일즈를 쌓고 있다라는 그 이제 법적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 간의 단일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내란 세력과 공범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후보로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당한 국민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그 6월 3일 날 국민 항쟁을 통한 예. 그동안의 비세혁명을 이끌어준 국민들이 선택할 정당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쿠데타 DNA를 이제는 숨길 의지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자당에서 정당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참 황당한 일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대선 후보 임명장도 심지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후보의 공보물을 국민의힘에서 뭐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뭐 이런 한두 말 하면 명을 안 쫓아낸 되는데. 정당은 아니잖아요. 예. 예를 이준석 당대표도 대선에 이겼는데 쫓아내고 한동훈 대표도 또 쫓아내고 뭐 안철수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도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은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예. 조만간에 그런 실체적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의 아사리판 정말 가지가지한다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팩트체크 키워드. 잠시만요. 폭주하는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보내주신 대본의 제목과 위에 달려지는 타이틀이 다릅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네. 위기에 빠진 미디어 가짜뉴스의 범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자극적이고 왜곡된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과거에 불거졌던 후보자에 대한 이 허위 정보들이 선거 시기인 지금 여러 또 커뮤니티 등에 재언급이 되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3월에도 이제 인터넷 뉴스 미디어 CCBB에 이런 허위 기사가 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눈 뒤집혔나 미성년자 시위 동원이라는 가짜 뉴스를 이제 올리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고발장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의 고발 건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기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이 3.1절 집회에 미성년자를 동원 공고에 참가시켜서 성인에게는 교통비 15,000원, 미성년자에게는 10,000원,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동원이라니 눈이 완전히 뒤집힌 망발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채널A의 촛불행동 교통비 10,000원 미성년자 참여 안내라는 기사화면 캡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3.1절 집회를 앞두고 미성년자도 동원 공고했다는 내용을 CCBB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특히나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예, 채널A 기사 원문을 보면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지역지부가 집회 일정을 올리면서 교통비 성인 15,000원, 미성년자 10,000원이라고 알린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A 기사 내용과 달리 이 CCBB에서는 미성년자 동원 여부 및 동원 주체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이를 올린 것입니다. 특히 그 민주당은 이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줘가면서 집회 참가자를 동원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를 한번 검토해 보면은 민주당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고 그러한 비방의 목적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고소인이 채널A 보도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이 마치 미성년자를 동원한 거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이 허위 보도임이 명백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그 극우 빌런이 있지 않습니까? 이봉규 TV와 관련돼서도 고발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2025년 1월 15일경에 이봉규 TV에 이봉규 씨, 정환영 씨가 출연했는데 해당 사건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미성년자 집단 강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튜브에 유포가 됐고요. 그런 사실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사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퍼뜨린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신문 기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분명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악의적인 허위 유포 내용들 조회수 장사 소위 이제 경북 소위 소위 이제 코인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좀 전에 근데 저희 그 방송상 어떤 실수로 이제 음성이 뭐가 하나 나간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음성 나온 김에 좀 틀어볼까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고향인 경북을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네,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된다.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이제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제 채팅창에 물음표를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경북. 네, 저희 그 제작진들이 빨리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듣고 싶었나 싶어서, 봅니다. 네. 조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그 4월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가짜뉴스 대응단을 꾸렸잖아요. 근데 앞서 네. 이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응단에 또 대응단장으로 임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3일 날 내란을 이제 일으키고 그리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 그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이 그 중국인이다. 이제 예. 이런 이제 스카이데일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종이 신문, 그러니까 신문법에 등재가 되어 있는 신문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다는 것도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거 유튜버들이 퍼날르고 발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광고도 하고 슈퍼챗도 받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온라인상과 그다음에 그 이제 미디어 기존 미디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댓글에 그런 일들 가짜 뉴스들을 계속 이제 생성해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거짓으로 드러난 그래서 판결까지 받았던 내용도 똑같이 퍼날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실 2022년도 대선에 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더라.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취약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도 퍼날라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 소통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민주파 주소를 만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이제 하고, 그걸 이제 매일같이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대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SNS, 현수막 커뮤니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제보를 받고 그중에 이제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제보나 심의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법률 대응팀을 만들어서 김동완 의원이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 선거 시기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이제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 그리고 뉴 미디어 대응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의 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 민주파출소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콘텐츠 제작하는 쪽에서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좀 챙겨봐야겠다. 그래서 뉴미디어 대응단을 만들어서 노영희 변호사가 담당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들이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문석 단장을 포함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3개의 단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도 해오던 것을 선대위 때는 보다 더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그 극성을 부리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그거 유튜브에서 생성되는 그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를 해도 구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좀 더 예민하게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손이 탔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예. 민간 영역에 있는 그런 이제 포털이나 유튜브, 구글 이런 데서는 좀 자정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저희가 6월 3일 날 대선 이후에 예.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구글이나 이런 데는 본사에게 이런 문제를 좀 소송을 통해서라도 근절시켜 내겠다라는 점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가짜 뉴스와 그 진짜 뉴스를 좀 구별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좀 해서 그런 일들이 덜 생기게 하는 노력이 좀 같이 이뤄져야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이제 민간이 같이 해서 팩트 체크 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 활동이 예.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서울대 내에서도 그런 팩트 체크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그런 기능을 좀 살려서 이제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AI를 동원해서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그 이제 없애는 일들까지도 좀 고민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네. 진짜 하루가 다르게 진짜 날뛰고니 가짜 뉴스 조작에 있어서 정말 이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다방면의 어떤 방안들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지금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하고 계신 이 가짜 뉴스 대응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짜 뉴스 대응단 단장으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민소통위에서 하는 것보다 또 더 확장되고 더 다각화된 측면에서 대응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선거 시기니까 아무래도 예.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일은 수행하는 일은 비슷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가짜뉴스 만들고 이전에는 왜 예예. 국민의힘 한 10명, 20명 후보가 다 쏟아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압축이 돼서 좀 덜한데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이제 또 생성해내는 게 많고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예. 본인이 부인의 무술에 심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예. 뉴스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내일은 그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덕수의 가짜 예.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토록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김현 위원장님 후원 계좌 좀 띄워주시죠. 지원 사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협 301-0339 851에 81로 꼭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약 한 3,300여 분 같은 330여 분 정도가 시청을 지금 델리민주에서만 해주고 계시는데 꼭 저희 그 김현TV라고 저희 위원장님이 또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시사발전소도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 변호사님은 따로 하는 게 없나요? 채널 운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예, 아니 저 이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네. 저희 전범진 TV도 기대해 주시면서 또 운영하시게 되면 그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저희 김현 위원장님 그리고 전범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